안녕하세요. 저는 60대로 접어든 나이가 든 여성이에요. 지금은 고요한 인생의 최후반기로 접어들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저입니다만, 이런 나이 든 사람에게도 이팔 청춘의 때가 있었다는 것을 톡톡 사연에 계신 제 연배의 분들은 잘 아시죠? 남편과 만나서 결혼했던 시기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저는 원래 결혼을 약속하였던 남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처음 만났던 상대였죠. 3년을 꼬박 만난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보려고 하였어요. 지금은 30대에 결혼하는 게 너무 흔해졌지만 그때는 여자 나이 20대 중반이면 대다수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 주변도 그러하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결혼을 꿈꾸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모든 것이 무산되어 버렸어요. 파혼이라는 고상한 단어를 쓸 것까지도 없는 완벽하게 허무한 무산이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 말고도 다른 여자를 동시에 만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내가 아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이런 치사한 짓거리를 저지를 수가 있어?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나의 진짜 사랑은 너야. 이것만은 믿어줘.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임신을 해버렸고, 그래서 별 수 없이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마라.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는데 그 당시의 사내들 말이에요. 지금의 젊은 청년들보다 말은 정말 번지르르하게 잘했던 것 같지 않나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다들 책만 주구장창 읽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다들 입을 나불대는 솜씨가 기본 이상이었던 것 같네요. 상대가 상황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니까 엄연히 피해자였던 제가 더 이상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구었죠. 그래도 진짜 사랑은 저였다고 하는 그 말에 우습지도 않은 위안을 삼으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저를 아는 모두가 제가 그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 믿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보다 보수적이었던 당시였는데 제가 하늘이 안 노래질 수가 없었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면서 교류를 안 하고 지내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 바리바리 모았던 돈이 있었는데요. 물론 제 수준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 큰 돈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정말 소중한 자금이었는데 제가 마음의 문을 꽁꽁 닫으며 살던 그 시기에 그걸 모두 친정 식구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시작은 친정 오빠였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들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난리도 아니었죠. 금이야, 너 결혼 없던 일로 되고 나서 딱히 누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급할 것도 없는데 당장 돈 들어갈 데가 있는 게 아니라면 나에게 돈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나도 금이야. 사실 오빠보다도 내가 더 급해. 우리 사이좋은 자매 맞지? 돈 빌려주면 내가 이자까지 쳐서 후하게 갚아줄게. 너는 지금 당장 돈 쓸 데가 딱히 없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빌려주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지. 그때는 온갖 가머니설에 넘어가서 약간은 빌려준다는 느낌으로 돈을 주었는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셈이 되어버렸죠. 제 형제들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전부 다 돈을 빌리고 나서는 입을 싹 씻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친정 부모님은 형제들 간의 이런 금전적인 문제를 중재하기 귀찮으셨는지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셨고요. 그 때문에 제 속이 더 뒤집어졌죠. 가뜩이나 상처 입어서 웅크려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친가족에게까지 뒤통수를 맞으니까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그 남자가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화목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되어서 제 억장이 더더욱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그 이후로 해가 2번이나 바뀔 동안 남자를 계속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친정 부모님이 슬슬 화를 내셨죠. 하루는 친정 아버지께서
저에게 터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대로 노처녀 귀신이 될 때까지 늙어 죽을 셈이냐? 주변에서 보기에도 좋지 않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너무 이렇게 태평하게 지내서는 안 돼. 당장 내가 중매를 알아보든지 할 테니 너는 잔말 말고 따를 생각이나 하거라. 남들이 어떻게 볼까봐 그게 무서운 것이지.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한 소망은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일단 따라보기나 할게요. 당연히 따라야 마땅하지. 모름지기 여자는 고분고분하게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친정 아버지께서 하도 저를 달달 볶으셔서 못 이기는 척 자리에 나가보았어요. 그때 만나게 된 상대가 바로 남편이었던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보수적이고 꽉 막히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알고 지내시는 인물의 중매를 통한 거라면 왠지 상대도 그런 계통인 성격일 거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인적사항이나 교환한 뒤에 몇 번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었죠. 남편은 당시에 자기 나이를 30이라고 했었어요. 올해 30이시라고요? 진짜로 그 나이 맞아요? 실례이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액면가로는 그것보다는 살짝 나이가 더 많아 보이셔서요. 제가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는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습니다. 나이는 30살이 맞아요. 그 정도면 성숙이 아니라 노숙이라고 칭해야 할 것 같았네요. 저는 자꾸만 나이에 관한 의심이 들어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시댁에 들르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슬쩍 떠보았지만 시댁 사람들 전부 남편의 나이는 대략 30이라고 대답들 하였어요. 이 대략이라는 표현도 수상했죠. 그러다가 예식장을 잡던 날에 남편이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 실토할게. 그간 나에게 괜히 실망할 것 같아서 못 밝혔는데 나 30살이 아니고 올해로 32살이야. 뭐야, 오빠. 나이 많다고 내가 뭐라고 그럴까봐 나이를 깎은 거였어? 그럼 그렇지. 아니 어쩐지 30살 느낌보다는 확실히 많아 보이더라고. 그런데 32살이면 대단히 많지도 않네. 2살 줄이는 건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도 많이 하겠다. 저는 밝혀진 진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서 안심을 하였고 별거 아닌 걸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의 나이는 32도 아니었고 36이었습니다. 그것도 빠른 생일이라서 자기 친구들은 모두 37이었죠. 제가 서류에서 남편의 생년월일을 보고 정말 두 눈을 의심했네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가뜩이나 남자에게서 속고 뒤통수 맞고 이런 것에 제가 예민했는데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 치욕스러웠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데 이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것이 두고두고 황당한 부분입니다. 그깟 나이 좀 속일 수도 있지. 그러는 너는 뭐? 여자가 27씩이나 먹고도 결혼 전이었으면 창피하고 민망한 줄을 알아야지. 어디서 남자 나이를 따지고 들어? 내가 지금 대꾸를 안 하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조차 하기 싫다는 의미임을 오빠가 알아줬으면 좋겠네. 사람의 말문을 턱 막히게 만드는 남편의 헛소리에 저는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이게 고작 결혼식을 올린 지 2주도 안 지났을 때의 일이었네요. 남편도 그렇지만 그 시댁 어찌나 꽉 막히고 보수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보면 종갓집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어요. 남자 밥상 따로 여자 밥상 따로 무조건 나뉘어져 있었고요. 여자들이 식탁 위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남자들이 와서 앉아서 먹었고 여자들은 밥상 하나 바닥에 펴서 거기에다가 차려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들 중에 누구 하나가 물이라고 하기라도 하면 여자들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그 물을 떠오는 풍경이 흔하였죠. 당시에도 저는 이게 참 별로라고 생각했었으니
요즘의 시각에서 보자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림일 것 같네요. 누구 하나 이런 질서를 깨트리자고 나서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그야말로 애증의 대상이셨고요. 여자의 존엄과 가치를 낮추는 것에 집안에서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일조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임신했을 시기에도 저를 어찌나 많이 못살게 구셨는지 몰라요. 임신했다고 배가 불러서 무겁다는 핑계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러다가 애 낳고 나서 소되는 거야. 게으름뱅이에 살쭉 늘어진 소가 되고 싶지 않거든. 임신 유세 그만 떨고 일어나서 현관 앞에 좀 청소하고 오렴. 아까 보니까 먼지가 꽤 쌓였더라. 어머님, 텔레비전에서 일기예보를 봤는데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오늘 청소하지 말고 비가 오고 나서 그친 후에 청소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게요. 얘가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드네? 그때는 그때이고 오늘은 오늘이지. 건방지게 말대꾸하지 말고 당장 청소하러 가. 어른 말씀이 너는 웃음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당신께서는 할 일이 없으신 듯 보였어요. 굳이 임산부인 저를 시키셔야 했을까? 의문이었네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못된 면모를 많이 보이셨을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 돌아보니 아마도 당신께서 겪으신 것과 보고 배우신 것을 그대로를 그저 답습하신 듯 하였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의 그 속에 한이 어려 있었기에 그걸 그대로 물려주시려 하신 거였겠죠. 빨래 중에서 몇 가지는 반드시 손빨래를 시키셨는데 임신한 몸으로 쭈그려 앉아서 손빨래를 하려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 외에 잡다한 일도 거의 다 제 몫이었죠. 내가 나 처음 시집 왔을 때 당하고 살았던 거 생각하면 지금 네가 겪는 것은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니까 행여나 엄살 떨 생각은 마라. 아, 그리고 이틀 뒤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아, 네.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님 친구분들하고 그때 모임을 가지시죠?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어머니 면 세워주는 건 며느리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분들의 앞에서 활약을 해야만 했어요. 시어머니께 최대한 공손하게 굴며 충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우쭐해 하셨고 다른 친구분들께서는 시어머니를 몹시 부러워하시는 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대관절 무슨 큰 의미가 된다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써먹으셨는지 알 길이 없네요. 아무튼 결혼한 지 딱 반년이 지났을 시기에 임신이 되었던 생명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낳고 나서 제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네요. 딱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 귀중한 아들이 제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제가 남편하고의 관계가 애틋하거나 돈독하지는 못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 나이를 야비하게 속였던 사람이라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기가 어려웠고 사람 자체가 정남이가 좀 없는 편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구박받을 때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고요. 게다가 저는 친정 식구들과 사이가 썩 좋지는 못하였죠. 어쨌든 물보다 진한 피를 나눈 가족이기는 했으나 제 돈을 갚지 않는 등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사이가 안 좋게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제가 낳은 아들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제 분신이며 제 외로움을 알아줄 동반자라는 희망을 품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수적이었던 시댁이었기에 당연히 제가 딸보다 아들을 낳길 바랐는데요. 제가 떡하니 아들을 낳아버리자 집안에서 저의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 우선 시아버지께서 손자 타령을 자주 하시는 통에 제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께서는 이전과 달리 저에게 함부로 막 하시지 않게 되었어요. 제 아들이 커갈수록 그렇게 된 것이었죠. 다정다감과는 거리가 먼 남편을 둔 저로서는 집에서 늘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아들에게만 집중하였고 또 열심히 놀아줬거든요. 그러니 아들 역시 자연스레 엄마 껌딱지가 되어갔죠. 귀한 손자가 자기 엄마만 바라보니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태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 아들은 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을 상대할 때도 꺼내 보일 수 있는 유용한 패였어요. 예전에 제 돈을 빌려가 놓고는 갚을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절대 갚지 않았던 제 친정언니, 자기 시댁에서 몹시도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거든요. 아마 판단을 잘못해서 자기 시누이들과 대판 싸운 뒤에 상황이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아요. 하여간 그런 통의 친정언니는 자기 시댁 흉을 자주 보면서 자기 처지라 한탄하고는 하였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저를 끼워 넣는 수법을 그간 써왔습니다. 나도 진짜 죽을 맛이지만 우리 금이 생각하면 내가 또 위안을 얻지. 금이가 아주 앞뒤가 꽉 막힌 시댁을 얻었잖아. 조선 시대가 따로 없던데. 나보다 시댁 운이 없는 우리 금이 생각을 하면 내가 마냥 속상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언니, 지금 그 말 일부러 내 속 긁어놓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지?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닌데 자꾸 가만히 있는 나는 왜 건드려? 어머 얘 성질 봐. 그냥 농담 삼아서 한 말인데 왜 발끈하고 난리야? 네가 시댁 운이 나보다 없는 건 맞잖아. 언니, 그딴 헛소리할 여력이 있으면 예전에 빌려간 내 돈이나 마저 갚아. 아직 반의 반도 안 갚은 거 알고 있지? 그게 대체 얼마나 된다고 안 갚아? 제가 돈 얘기를 꺼내면 얄밉게 자리를 피하곤 했던 친정언니였죠. 친정언니는 저보다 이르게 시집을 갔고 줄줄이 딸만 둘을 낳았는데요.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 시댁에서의 위치가 점차 달라지면서 저는 친정언니 앞에서도 전혀 채찰필 거리 없이 당당하게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언니는 셋째 계획 없어? 아무래도 시댁 쪽에서 셋째 낳으라는 소리 할 것 같은데. 내가 그 소리는 듣기는 하는데 그건 왜? 사실 요즘에는 둘만 낳아도 충분하다는 게 사회 분위기잖아. 그래서 나도 좀 망설이는 참이야. 언니 시댁도 아들 타령 오지게 한다면서. 그러니 무조건 셋째 낳으라는 거지. 딸을 더 낳으라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으라는 의미인 거 언니도 알지? 나는 하나만 낳았어도 둘째, 셋째 낳으라는 말은 안 듣네. 워낙 시댁 식구들이 아이 봐주는 것도 앞다투어 해주려고 들어서 내가 손 가거나 신경 쓸 것도 없어서 나 요즘 계속 여유롭게 지내. 근데 언니는 요즘 들어 안색이 더 안 좋네? 어제 시댁 다녀왔다면서 별로 좋지 않았나 봐? 제 평생에 저를 놀려먹고 등쳐먹었던 존재가 바로 제 친정 언니였는데 저의 얄미운 발언에도 이런 방구도 못하고 입을 꽉 깨무는 걸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존재가 바로 제 아들이라는 건 아주 명확하였고요. 저는 날이 갈수록 아들을 더 아끼고 위해주었죠. 참고로 친정 언니는 그 이듬해에 셋째를 가졌는데 또 딸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 시댁에 잘 안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면에 비록 편하지는 않지만 제 아들이 이제는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심정으로 시댁을 꽤 자주 가는 편이었어요. 갈 때마다 시댁에서 제 아들을 무척 반겨주었고요. 그런 나날을 보내며 저는 생각하게 되었죠. 아, 이제서야 결혼 생활하는 기분이 나고 사는 맛이 난다고 말이죠. 둘째를 생각한 적도 있었으나 남편과 상의한 끝에 가지기로 하였을 때는 바람처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잠시 포기를 하였었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다시 둘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병원부터 가보았는데 남편이 나이가 있는 만큼 활동성이 꽤 많이 떨어진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궁 쪽이 살짝 약한 편이기도 해서 저희 부부는 고심하다가 둘째를 영영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아들에게만 올인하기로 결심하기로 했다는 것과 동의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하였을 때였는데 시아버지께서 돌연 쓰러지셨어요.
혈관 질환 때문이었는데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주의 깊게 살피면서 입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 이때 아들의 위험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이 많이 병실에 모여있던 주말 낮 시각, 제가 아들을 데리고 들어섰는데 단박에 시아버지의 표정이 환하게 변하는 것이 보였어요. 우리 손자 왔구나. 우리 집안의 미래. 다들 저리 좀 비켜봐. 우리 손자 가까이 와야 하니까. 우리 귀염둥이, 할아버지한테 어서 와보거라. 할아비가 우리 손자 용돈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손녀 한 트럭보다 손자 한 명을 중하게 여기시는 시아버지의 태도가 그 손자의 엄마인 저로서는 무척 반가웠던 게 본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대견하고 기특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잿빛이었던 제 인생에 처음 내리쬐 밝은 빛이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때 무사히 퇴원을 하셨지만 이듬해에 돌아가셨어요. 질환을 이길 수 없는 모양이었죠. 아직 시어머니께서 멀쩡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때 섣불리 재산 이야기는 안 나왔고요. 그런데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한 직후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식구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아무래도 딸보단 아들, 손녀보단 손자, 이렇게 위하는 양반이었으니 나도 그 뜻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일부를 몰래 따로 증여해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들 있어.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렵게 결심하셨을 테니까 사양하지 않고 감사하게 받아서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놀라운 결단에 감격한 제가 거듭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옆에서 남편은 마치 당연한 소리를 들었다는 표정으로 덤덤하게 짝이 없었고요. 뒤편의 아들은 지루한지 하품이나 날리고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는 사람은 끝까지 저 하나였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 아들은 손자니까 그렇다 치고 제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아무런 따끔한 지적도 안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아들에게는 관대하신 분이었다는 의미였겠죠. 저는 시어머니 관대하지 못한 면모를 많이 접했던 사람으로서 지난 설움이 다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감동을 맛보았어요. 감개가 무량하더군요. 아들을 낳아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면서 품 안의 자식은 어느덧 장성하였고 사회생활을 하겠답시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더니 어느새 결혼을 입에 올리더군요. 자기도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하게 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친탁을 한 것인지 나이가 들면서 건강관리가 필수인 몸이 되었기에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였지만 남편 건강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장가들게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며느리감을 깐깐하게 볼 작정이었어요. 절대 결코 아무나 제 아들하고 결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면서 처음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제가 눈에 불을 켜고 허점이 있나 찾아보았어요. 우선 인상이 참하더군요. 수려한 맛은 없어도 수수한 매력이 있었어요. 키는 보통이라 괜찮았는데 몸이 꽤 마른 듯해서 이건 좀 걱정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딱 눈치로 보건대 왠지 제 아들이 마려운 강아지처럼 옆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기색이었어요. 캥기는 지점이 있다는 뜻이었죠. 이윽고 며느리가 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아들이 왜 그런 기색을 내보였는지 바로 알 것 같아졌습니다. 며느리의 가족은 이상적인 그림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도 별거는 좀 하셨었고요. 네? 이혼? 아니, 잠깐. 아가씨는 저희 아들처럼 외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면서 아픔을 함께 나눌 형제 자매도 없었겠네요. 학교에서 친구는 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별로 없었어요. 2년 사이에 전학을 3번이나 갔었거든요.
부모님하고 이사 다니느라 그렇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자주 싸울수록 저는 눈치를 보느라 점점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 되어갔던 듯해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어려웠고요. 저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럼 부모님이 이혼을 아예 하신 다음에는 누구하고 살았어요? 모친? 아니면 혹시 부친? 두 분 다 아니에요. 저는 큰 고모 댁에 가서 지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이모부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각자 재혼을 하셔서 두 분 다 저를 맡으시기에는 어려워하셨어요. 세상에, 아이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외롭고 힘들었겠네요. 진짜로 의지가 되는 곳이 없었을 테지요. 나도 똑같은 상황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게 뭔지는 알아요. 의지할 곳이 없고 진짜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서 방황하는 그 심정을요. 맞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뿌리 없는 나무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오빠와 연애를 하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고 결혼까지 꿈꾸는 단계로 왔네요. 너무 부족한 면이 많은 저라는 걸 알고 있어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는 그때 며느리의 정수리만큼 그 순간 세상에서 측은해 보이는 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건 분명히 저도 공감을 했어요. 그러나 왜 하필 이런 사람이 내 아들의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었죠. 멀쩡한 사람이어도 탐탁지 않을 판국이었는데 가정 배경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니. 게다가 금전 상황도 역시나 여유롭지 못했고요. 하지만 아들이 저를 너무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걸 실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또한 며느리가 자기를 뿌리 없는 나무라고 칭한 것이 제 심금을 울려서 여운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못 이기는 척 허락을 해주고 말았네요. 그때로부터 딱 8개월이 지난 날짜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집은 아들이 출퇴근하기 좋으며 제가 종종 들여다보기 좋은 위치에다 얻어주었고요. 과연 둘이 잘 살지 그저 소꿉놀이처럼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는데 이때 시어머니께서 건강이 확 악화되셨습니다. 이제 가실 때가 되어서 그러신 거였고 별 수 없이 제가 또 곁을 종종 지켜드렸죠.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면 옛날 그때 생각이 나서 울컥하며 화가 올라오기도 하였고 손자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셨으니 그 점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참으로 애증이 피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몇 달은 더 살다 가시겠거니 싶었는데 그때로부터 단 2주 만에 새벽에 돌연 숨을 거두셨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때 아들이 저에게 뜻밖의 위로를 건네왔어요. 엄마, 옛날에 할머니 눈치 보면서 사시느라 힘들었지? 나 엄마가 왜 그렇게 어렸을 때 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지 다 알고 있어. 내가 잘한 게 없어도 자꾸 할머니만 보고 오면 나를 칭찬해 주시니까 이유가 궁금했는데 크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 엄마, 고생 많았어요. 우리 아들,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그때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할까? 그런데 아들,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혹시 잘 못 챙겨 먹어서 그래? 아, 내가 워낙 요리에 재능이 없잖아. 엄마가 하도 요리를 잘하니까 내가 할 일도 없었고. 그런데 세연이도 요리를 별로 못하더라고. 그렇다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자꾸 시켜 먹기는 싫어서 이것저것 간단히만 만들어 먹다 보니 자연스레 살이 좀 빠졌나 봐. 겉으로는 동절을 해주었지만 제 머릿속이 얼마나 그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의 살이 이렇게 쭉 내린 걸 보니까 속에서 열불이 서서히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침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며느리가 계약이 종료되어서 당분간은 집에서 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때다 싶어서 행동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조미료와 식재료를 챙겨서 아들 며느리 집으로 쳐들어간 것이었죠. 처음에 벨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안쪽에서 없길래 그냥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가 치고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현관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던 며느리와 딱 마주쳤습니다. 씻고 막 나온 모양인지 며느리는 젖은 머리카락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어요. 아, 네가 씻느라고 벨 울리는 소리도 못 들었구나. 난 또 집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없는 척 하는 건가 했네. 네? 아,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필 욕실에 있어서 빨리 못 나와본 것 뿐이에요. 너도 참, 왜 그렇게 놀라고 그래? 그냥 농담한 것 가지고. 내가 문 열고 들어왔으니 됐어. 이것 좀 부엌에 같이 옮기자꾸나. 두고두고 유용하게 쓸만한 것들로 엄선해서 가져왔으니까 오늘 싹 소분해 놓으면 앞으로 때마다 잘 쓰기만 하면 된단다. 대파, 양파, 마늘, 고춧가루. 아, 정말 요리에 꼭 들어가는 것들만 가져오셨네요. 그런데요, 어머님.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알았겠니? 네가 안 알려줬으면 다른 방법이 하나밖에 더 있겠니? 우리 아들이지. 네가 이제 당분간 집에 있을 테니까 같이 시간 보내면서 요리 연습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면서 우리 아들이 엄청 기쁘게 말을 하더라. 제가 일부러 활력을 담아 말을 해주었건만 며느리는 조용하게 배시시 웃을 따름이었어요. 원래 성향이 차분하겠거니 싶어서 그런 건 그냥 두었네요. 같이 식재료를 잘게 썰어서 소분한 뒤 냉동실에 보관하는 작업을 하는 와중에도 저만 이러쿵 저러쿵 떠들었을 뿐 며느리는 조용히 있었어요. 경청을 하는 것인지 제가 지시를 하면 곧장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리도 한번 시켜봤죠. 지금 아무거나 해보라고요? 제가 오빠한테 식사로 해줄 수 있는 요리로 아무거나요? 그래, 그게 뭐 어렵다고 자꾸 반문을 하니? 아무거나 뚝딱 하나 만들 수 있는 걸로 해버려. 내가 그러면 딱 보고 먹어보고 어떤 수준인지 판명을 해줄 테니까. 며느리는 난감해했지만 이내 휴대폰을 보면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부엌 선반 정리를 하였고요. 신혼집인데도 그 사이에 뭔가 식기들의 정리가 고르지 못하게 된 것에 제가 탄식을 하며 싹 새로 정리를 하였는데 그것이 민망했는지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이윽고 며느리가 만들어낸 요리를 보았는데 웬 참치 통조림으로 고추장과 쌈장 등이 혼합된 특이한 양념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세연아, 너 이게 뭐니? 요리를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보라니까는 웬 양념장이야? 이게 요새 엄청 유행하고 있는 양념장인데요. 그 어떤 쌈에 싸먹어도 맛있어서 밥도둑이에요. 물론 그냥 밥하고만 비벼 먹어도 맛있고요. 유행? 어디서 유행하는데? 네가 휴대폰으로 찾아본 인터넷에서? 이거랑 먹으려면 어찌됐든 밥도 필요하고 쌈도 필요하고 뭐라도 필요할 텐데 달랑 이것만 수십 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게 놀랍구나. 그치만 유행처럼 널리 번지고 있는 양념장인데 다른 반찬이 딱히 없어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만 몇 끼를 연달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풀이 죽어서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제가 기함을 했네요. 이까짓 걸로 몇 끼를 연달아 먹는다니 어디 교도소 급식이라도 그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네요. 며느리가 혼자 먹는 거라면 몇 끼를 먹든 몇백 끼를 먹든 둘 수 있었지만 제 아들이 먹을 거였기 때문에 결코 자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물 데쳐서 무치는 법,
기본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부침개 부치는 법, 남은 재료 보관하는 법 등을 열심히 알려주었어요. 며느리는 휴대폰에 메모를 해가면서 부지런히 배웠고요. 비록 알려주느라 힘이 들기는 하였어도 며느리가 잘 배우는 걸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딸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딸이 있었다면 이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외출을 나갔다가 동선이 그쪽하고 맞아서 아들 며느리 집에 둘러보았어요. 배를 2번 누르고 나서 도어락을 제가 비밀번호 치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시시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었죠. 세상에나 마상에나. 너 설마 지금까지 잔 거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해가 중천에 뜬 지도 오래야. 이렇게 늦게까지 자다니. 너 어제 몇 시에 잤길래 이러니? 어머님 오셨어요? 그게 제가 외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그게 여기 시간으로는 새벽 4시에 끝나더라고요. 다 보고 잤더니 일어나는 게 조금 늦었네요. 아니, 뭐 그런 걸 챙겨보는 게 다 있어. 너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아들의 아침밥은 건너뛰었다는 거네? 그런 쓸모없는 프로그램은 대체 왜 보는 거야? 너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집에 시리얼이랑 오트밀 사다 놓은 거 있어서 오빠는 아침에 그거 알아서 먹고 출근했어요. 그 외국 프로그램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딱 그때만 하고 끝나요. 어쨌든 늦게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엎드려 절받기를 하려니까 속이 갑갑해져 오는구나. 너 그럼 식사도 아직이겠네? 잘 됐구나. 뭐 좀 만들어 먹자. 너는 나물 한 가지만 무쳐보렴. 나머지는 다 내가 할 테니까. 지난번에 알려준 것도 있으니 그까짓 건 묻히는 건 일도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잠시 후 며느리가 무친 나물을 먹어보았는데 제가 알려준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가만 보니까 다진 마늘부터 너무 통으로 듬성듬성 넣었고 나물의 물기도 꼭 짜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멀었다 싶어서 저는 한숨부터 내쉬었죠. 만약 며느리 같은 인물이 세상 떠난 제 시어머니 같은 인물을 만났다면 그야말로 작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연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제가 모든 요리를 다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며느리에게 부엌 살림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었고요. 며느리가 주의 깊게 들어주어서 고마웠네요. 며칠 뒤 저희 부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돼지갈비를 쏘기로 한 날이었어요. 식당에 같이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고기를 굽는데 며느리가 먼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자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에이, 너무 그렇게 소심해지지 마. 세연아, 우리 엄마 요리 솜씨는 내가 보기에 전국 8도급이야. 동네 단위로는 우리 엄마하고 아예 상대가 안 돼. 이런 수준인데 네가 우리 엄마의 요리 솜씨를 못 따라가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따라갈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히 배울 생각만 해. 역시 어머니께서 너무 뛰어나신 거지? 어쩐지 내가 따라가기가 어렵더라. 어머니, 저는 손끝이 원체 야무지지가 못해서요. 요리 솜씨를 따라잡는 건 지금은 힘들 것 같고 메뉴 하나씩 정도로만 배워 나갈게요. 아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며느리는 상당히 멋졌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받았어요. 며느리의 표정에 어두운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저는 제 아들이 다정하고 사려 깊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제 길을 살려주는 존재는 역시 아들이 최고였어요. 저는 그 이후로 몇 번 더 아들 며느리 집에 방문을 하였다가 그때마다 며느리의 요리 실력에 대해 갸우뚱하게 되었고 아예 그냥 제가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것으로 노선을 틀게 되었어요. 요리에 통달하는 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생긴 반찬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지내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 저는 매번 3가지에서 많으면 5가지의 종류의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 며느리의 집을 찾아갔어요. 가짓수는 여러 개로 유지하되 양은 적게 만들어서 최대한 신선한 상태일 때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였죠. 집밥을 워낙 좋아하는 아들은 출근 전 아침과 출근 후 저녁에 제가 만든 반찬으로 밥을 먹으며 만족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꼬박 방문했었네요. 어떤 날에는 간 김에 냉장고 청소도 제가 싹 해주었어요. 이런 꾸준 일을 제가 해주어야 며느리가 편해지고 또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배울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나 세상에, 이거 맞짱통 봐봐라. 가장자리에 곰팡이 피기 시작한 거 보이니? 어머, 그러네요. 막장에 벌써 곰팡이가 필 줄이야. 전혀 예상 못했어요. 모르고 먹을 뻔했네요.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곰팡이가 보이는 막장을 발견했는데 며느리가 대뜸 그 통을 제 손에서 빼앗아 들더니 싱크대 쪽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설마 싶어서 그쪽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죠. 얘, 너 지금 설마 그거 다 버리는 거니? 가장자리에 살짝 그런 거라서 싹 걷어내고 먹으면 되는 것을. 아휴, 그 아까운 걸 다 버리다니. 너는 살림을 아직도 조금도 할 줄 모르는구나. 해도 너무하지 정말. 걷어내고 먹을 수 있는 거였나요? 그렇게는 생각을 미처 못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배우거나 본 적이 없어서 상상도 못했어요. 으이그, 네가 보고 배울 만한 환경이 없었으니 그건 어쩔 수가 없었겠구나. 이래서 부모가 제때 자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티가 나게 되어 있어. 저는 아까운 맞장을 떠올리며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답답한 점 투성이인 며느리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달라지고 발전하겠지 하는 희망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살림꾼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아들과 사이가 좋게 잘 지내고 그 사이에서 떡두꺼비 같은 자식만 낳는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이미 버려진 막자 어쩔 수 없으니 다음에는 그러지 말거라. 냉장고 정리도 다 했으니 나는 가보마. 땅콩조림은 오늘 내일까지 다 먹어야 하니까 잊지 말고. 너는 음식 가리지 말고 특히나 잘 먹어야 해. 그래야 아들을 잘 낳지. 이것저것 가리면서 새침하게 굴면 아이도 잘 안 들어서고 낳아도 딸을 낳게 되는 거야. 이게 낭설인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영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지키면서 살면 나쁠 거 없잖니? 안 그래? 아들을 낳은 입장으로서 제가 유쾌하게 웃어 젖혔는데 며느리는 작게 미소만 짓는 것으로 화답을 마무리하더군요. 부디 숫기 없는 이 며느리가 제 아들하고 둘이 있을 때만은 과감하기만을 바랬네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던 저는 며칠이 지나고 다시 반찬을 만들어서 찾아갔어요. 아들이 이틀 전에 저에게 소고기 장조림을 먹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놨었기에 그걸 만든 참이었죠. 일단 벨부터 눌렀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안방에서 며느리가 부수수하게 나오더라고요. 또 이 시간까지 잔 거냐고 잔소리하고 싶은 욕구가 턱끝까지 차올랐는데 제가 그거 간신히 눌렀습니다. 식탁 위에 가져온 반찬부터 내려놓고 말했죠. 일단 이거 싹 다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놔라. 새로 산 라겔랑 통들 있지? 선반에서 그거 꺼내다가 양 맞춰서 나눠 담고 예쁘게 정리 시작해. 정리요? 예쁜 정리요? 진짜 귀찮아 미치겠네. 그 애미 그 아들인지 둘 다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 재주들이 있네. 뭐라고?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가 잘못 들었나? 잠깐만. 너 그거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거야? 정리해서 넣으라니까는 그걸 왜 다 쓰레기통에 냅다 버려? 너 미쳤니? 잠이 덜 깼어? 이럴 수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믿기 힘든 내용을 중얼대며 다가오더니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쓰레기통에 휙 버려버린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 순간 제 머리가 핑 돌더군요. 눈에 힘이 들어가서 며느리를 쳐다봤는데 제가 움찔하고 말았어요. 저와 달리 며느리는 너무나도 평온한 기색이었고 무표정하게 저를 보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이딴 거 해달라고 바란 적도 없어요. 귀찮아 죽겠으니까 그냥 가세요. 가시라고요. 너 갑자기 왜 이러니? 사람이 돌변해서 이러니까 아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상황이 안 믿기네. 못 들으셨어요? 가시라고, 꺼지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제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나가실래요? 며느리의 발언에 저는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고 일단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며느리는 눈도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반찬 주러 왔다가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저는 억울하게 나가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황당한 분노로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제가 방금 겪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저히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런 무서운 인물과 제 소중한 아들을 결혼시켰다니 저는 엄마 실격인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자책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 며느리의 만행에 깜짝 놀라서 화가 난 상태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더군요. 엄마, 안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요즘 회사 일도 정신이 없고 해서 내가 엄마한테 이 얘기하는 걸 깜빡했어. 세연이하고 내가 일이 좀 있었거든. 아들,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럼 둘이 설마 싸워서 냉전 상태였던 거니? 내가 안 좋은 시기에 세연이 심기를 건드려서 아까 그 사태가 난 거야? 아니, 엄마. 그것도 그건데 근본적으로 세연이하고 내가 싸운 이유는 엄마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엄마는 괜찮으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정확히 다 얘기해줘봐. 나 때문이라니? 나 때문에 부부싸움을 해온 거야? 엄마가 자꾸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고 집안 활보하고 아무데나 다 뒤적거리면서 참견하고 매번 잔소리 늘어놓고 이러는 것들. 세연이는 그게 너무 싫었나 봐. 워낙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이기도 해서 그걸 부담스러워했고 나는 우리 엄마가 좋은 의도로 그러시는 걸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라면서 세연이에게 맞서느라 우리가 계속 몇 번 다투었었어. 그래도 나는 어쨌든 사랑하는 우리 엄마 편이라서 세연이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틀 전에 말다툼하다가 알아버린 거야. 세연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마터면 저는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하였어요. 저로 인해 지난 몇 달간 참고 또 참아온 며느리가 정신과 약까지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아들이 한숨과 함께 털어놓은 내막. 며느리는 불우한 가정 환경을 겪었던 탓에 자기만의 공간, 안식처, 이런 개념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제가 며느리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각에 멋대로 예고 없이 늘 쳐들어갔던 게 화근이 되었나 봐요. 이혼한 부모 양쪽에게서 버림을 받았던 며느리는 늘 인내하면서 어른의 눈치를 보고 참는 것이 능사라고 익혀왔기에 저와의 관계도 좋게 출발하고 싶어서 참아왔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세연이는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도 든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는 또 세연이가 너무 비약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공감이 안 가는 거야. 나는 엄마의 사랑만 듬뿍 받고 자라서 솔직히 세연이의 그런 정신적인 아픔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약 먹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세연이의 표정이 정말 세상의 허물을 다 끌어안는 모습이었어.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들, 우선 절대 자책은 하지 말고 우리 아들 잘못 아니니까 다 엄마 잘못이니까 엄마가 해결할 거야. 엄마가 미안해. 저는 속사포처럼 아들에게 대답한 후 도망치듯 전화를 빨리 끊어버렸어요. 아들의 전화를 제가 먼저 끊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놀이터 구석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하였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온 저라는 존재가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 저도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하루에 10번도 더 죽고 싶을 때가 많았고 남편 또한 그때 도움 하나 안 되는 존재였기에 정신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는데 그 과정을 지나왔던 제가 며느리에게 똑같이 괴물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버렸다는 것. 사이 좋지 않은 친정 식구들을 둔 탓에 피를 나눈 가족에 대한 묘한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 제가 온전한 가정의 울타리 없이 부유하게 살아온 며느리의 아픔을 조금 더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제가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들의 결혼 생활에 제가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을 소용돌이치면서 저를 울부짖게 하였어요. 왜 저는 이다지도 단편밖에 못 보고 사는 인간인 것인지 스스로가 너무 옹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서글픈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털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 최대한 며느리가 원하는 쪽으로 제가 맞춰줄까 싶은데 이것 또한 저의 오판일까봐 겁이 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찌해야 가장 현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말 암울한 날만 살다가 요즘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인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자주 보는 채널에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어떤 분은 잘했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너무한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의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 출신으로 정말 못 살았습니다. 게다가 형제도 많아서 정말 말 그대로 콩 한쪽도 쪼개고 쪼개서 아껴서 나눠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나중에 저랑 형제들이 크고 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부모님 두 분이서만 일할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형편이 어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연중에 결혼 같은 건 다 포기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래도 사람한테 운명이라는 게 있는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랑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을 뿐더러 남편의 부모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었는데 아무래도 회사 하나를 통째로 키우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결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남편이 어느 날 저를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할 때 그 누구보다도 놀랐습니다. 설마 남편이 저를 진지하게 연애 이상의 와이프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프로포즈 자체에 대해 마음은 너무 기뻤지만 내가 이걸 섣불리 받아도 될까라는 고민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꾸준히 저에게 매달린 그때 저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같이 살고 싶다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남편의 부모님을 찾아뵀을 때부터 발생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 남편에게 먼저 들으셨는지 제 이름도 알고 계셨고 제가 대충 어느 정도 사는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쳤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은근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솔직히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골에서는 핸드폰이 터지긴 해? 와이파이 연결은 되나?
제가 살던 고향이 시골 중에서도 속된 말로 깡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시골 동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읍내 한번 나가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서울에 있는 휘황찬란한 건물 같은 거 당연히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가 그런 시골에서 생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거나 한 적 없고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고향인 만큼 나름대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제가 살아온 곳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이 농담을 가장한 모욕을 제게 내뱉으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들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저를 대신해서 막아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한 기분이 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시부모님이 조금 더 대놓고 저를 욕했거나 했다면 아무리 저라고 할지라도 크게 시부모님한테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저런 식으로 기분 좋지 않은 말들을 툭툭 내뱉으면서도 남편이 한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뭘 장난치는 거 가지고 그래? 아, 저거 봐. 쟤는 가만히 있는데. 라며 장난인 것처럼 넘겨서 제가 화를 내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어떻게든 웃으면서 넘기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혼집 따로 잡아서 살면 명절이나 생신 때 아니면 얼굴 볼 일도 별로 없을 테니 남편만 좋은 사람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부모님이나 시누이가 아주 심하게 결사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 같은 게 눈에 찰 리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전까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모님을 직접적으로 뵐 일이 많이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뵐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서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한 번은 명절에 시댁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시누이도 하나 있었는데 시누이는 남편보다 어리고 결혼을 안 한 상태로 혼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결혼식 날을 제외하면 시누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 가족인 만큼 엄청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저를 위에서 아래로 싹 훑어보더니 아직도 시골 촌년 냄새가 나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니 획 돌아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벙쪄서 뭐라고 할 타이밍도 잡지 못했습니다. 애써 못 들은 척하면서 주방에 가서 혼자 전을 부치는데 정말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명도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서 부엌에 와서 도와주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와주지 않는 것도 도와주지 않는 건데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깔깔 웃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이웃집에도 전 부친 것 좀 갖다 주기로 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전 부칠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부쳐야 할 전이 가득 담긴 소쿠리를 정말 과장 안 하고 5바구니는 넘게 꺼내놨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기름 쩐내에 쩔어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만 부치다 가야 했고 집에 돌아가서 바로 몸살을 앓고 이틀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미리 어머님은 어떤 거 좋아하셔? 라고 묻고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알아내서 백화점에 가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어머님 드릴 예쁜 코트를 하나 샀어요. 정말 제 옷을 살 때도 그렇게 비싼 걸 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심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물 같지만 이 선물을 계기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며느리로서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물을 드리자 박스를 열어본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이거 가품이니? 라고 묻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어제 직접 산 정품이에요. 라고 답하니까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선물을 꺼내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더니
너 괜히 정품 아닌데 정품인 것처럼 백화점 박스만 어디서 구해와서 넣은 거 아니야? 정품이 왜 이렇게 후줄근해? 라면서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시댁 식구는 물론 시댁 쪽 친척들도 몇 명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백화점에서 산 정품인데도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다들 제가 드리는 선물이 가짜라고 의심하는 것 같고 우물쭈물거리면서 정의심이 되시면 구매한 백화점에 전화해 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흥 하고 콧방귀를 한번 끼시더니 아무 말도 없이 선물을 대충 박스에 넣어서는 방에 들고 갔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서럽더라고요. 설마 시어머니 생신을 처음 챙기는 며느리가 간도 크게 가품을 사서는 백화점 박스만 구해서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해서 믿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저를 면박줬다는 게 너무 쪽팔리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저 혼자만 겪은 일이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넘겼어요. 하지만 그 사건만큼은 저도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전히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저희 집에 택배를 보냈을 때였습니다. 원래 시골에 살 때부터도 밥을 먹을 때 매일 부모님이 지은 농작물로 간식도 만들어 먹고 반찬을 만들어 먹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서울로 올라온 뒤로는 아무래도 부모님에게서 야채를 얻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마트에서 사 먹거나 가게에서 식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 게 전부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이 택배로 보내준 관계로 고향에서 자란 농작물을 오랜만에 먹을 수가 있었어요. 가지, 고추, 상추, 감자, 고구마, 거기에 토마토까지. 택배 잘 받았니? 내가 일부러 사돈어른도 넉넉하게 먹으라고 박스 한가득 챙겨놨으니까 나중에 사돈댁 들를 일 있으면은 내가 보내주는 거라고 하고 전해드려라. 부모님은 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먹을 몫까지 전부 생각해서 정말 박스가 뜯어지기 직전까지 꽉꽉 채워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주 주말에 부모님이 보내준 농작물을 다른 박스에 따로 포장해서 시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리며 이거 저희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인데 엄청 건강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식사하실 때 조금씩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딱히 달갑지 않은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별말 없이 저에게 야채를 받아서 알겠다고 하길래 저는 당연히 두 분이 저희 부모님이 보내준 농작물을 조금씩이나마 드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정도 뒤 시댁 쪽 가족 행사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시댁에 들렀어야 했는데 시부모님 심부름으로 베란다에서 물건을 하나 꺼내다가 익숙한 박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몇 개월 전에 제가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이라고 하면서 시부모님에게 전해드렸던 농작물이 담긴 박스였습니다. 제가 처음 전해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말 단 하나도 줄어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썩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성한 게 하나 없었죠. 날이 더워서 미리 냉장고에 보관했어야 했는데 아마 시부모님은 저한테 그날 농작물을 받은 뒤에 박스채로 베란다에 내팽개치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간 너무 멍해서 한참 동안 썩은 농작물들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거실에 나왔는데 그날 시댁에 있는 내내 대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 썩어있던 부모님의 정성이 기억이 나서요. 부모님은 저 결혼할 때 본인들이 해주는 게 없다고 너무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도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갚을 겸 걱정도 되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부모님과 제 생각해서 가득 보내주신 걸 텐데 그런 부모님 마음이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아까 어머님 아버님 댁 갔을 때 우리 부모님이 키워서 준 농작물이 베란다 한켠에서 그냥 썩어 있더라. 진짜 어지간해서는 남편한테 투정을 안 부리는데 그건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서 위로받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부모님에게 얘기해보겠다고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시부모님이든 시누이든 시댁 식구들은 다 별로였지만 그래도 남편이 착했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만나거나 연락을 할 때마다 시골 사람이라고 미미하게 무시받는 나날들이 계속 늘어갔습니다. 돈도 없고 뭣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참는 것뿐이 없었기에 화가 나고 슬프고 서럽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회사 운영에 대한 투자를 잘못해서 잘 나가던 시부모님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터라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도 너무나 얼떨떨하더라고요. 매일 본인들이 회사 사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콧대 높게 행동하는 것이 익숙하던 분들이었는데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에 그 주 주말에 부랴부랴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니까 평소 고고하고 도도하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잔뜩 엉망이 된 몰골로 집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쌤통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집이 이전보다 더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운명처럼 저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20억? 어느 날 갑자기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빨리 거래소 들어가봐. 대박이야. 거래소라고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였어요. 지인이 무조건 대박 난다며 결혼 전에 꼭 넣어두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10년 이상 들고 갈 생각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100배가 폭등하면서 졸지에 20억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제게 생긴 거였죠. 평생 꿈꿔보지도 못한 큰 돈을 통장 안에 쥐고 있으니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얼떨떨했습니다. 돈 걱정 한번 안 하고 사셨던 시부모님이 한 푼 한 푼을 아쉬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더욱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돈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들여다봐도 변하지 않는 돈에 저는 이제 제가 정말 부자가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에게 가상화폐를 추천해줬던 지인을 불러서 밥도 거하게 사고 3박 4일 동안 엄청 큰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해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 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돈이 없어 정말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시댁 식구들 모습을 홀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친절하지 못했을지언정 남편만큼은 제 편이 되어주었기에 정말 선심 써서 남편 생각해서 1억을 줬어요. 물론 그냥 남편한테 준 거 아니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도 경매로 빼앗기기 직전에 놓여있던 시댁에 방문해서는 1억이 담긴 돈 뭉치를 시부모님 앞에 던졌죠. 솔직히 회사 망한 거 정말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저한테 못되게 군 거 생각하면 1억은커녕 1원도 주기 아까운데 오로지 남편 하나 보고서 선심 쓰는 거니까 고맙게 여기세요. 남편 아니었으면 정말 땡전 한 푼도 줄 일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건네준 1억을 받으시고 시부모님의 태도가 한순간에 휙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콧대 높고 저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저희 부모님도 제대로 대접 안 해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굽신거리더라고요.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게 전화를 해서는 혹시 어디 불편한 건 없니? 라면서 생전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한 착한 소리로 제 안부를 물었고 시누이도 시어머니처럼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것도 그건데 제가 요새 사업 하나를 차려볼까 하고 있어서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 라면서 은근슬쩍 저에게 돈을 빌리길 원했습니다. 기분 정말 짜릿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옆에서 매일 밉살거리는 표정으로 똑같이 저를 무시했던 시누이는 돈 빌려줄 테니 제 말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한 달간을 부려먹었습니다. 하는 거 보고 돈 빌려줄지 말지 생각해 볼게요. 그 뒤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과자가 먹고 싶다, 음료수가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냥 제가 밖으로 나가서 가게 다녀오면 될 법한 잔심부름들을 전부 시누이를 시켰어요.
저희 집이랑 시누이 집이랑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덕분에 시누이는 과자 한두 봉지, 음료수 한두 병을 사서는 30분 거리에 있는 저희 집으로 매일같이 들락날락거려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그런 짓을 시킬 생각조차 못했겠지만 설사 시켰다고 하더라도 길이길이 날뛰면서 지금 미쳤느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느냐 하며 막말을 해야 했을 시누이가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제 비위를 맞추려고 알랑거리는 걸 보니까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건가 싶었죠. 당연히 제가 그동안 당한 것들이 있는데 겨우 이런 잔심부름 몇 번으로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평소에는 찾아가지도 않던 시누이 집을 연락도 없이 찾아가서는 마구마구 초인종을 눌렀어요. 시누이가 엄청 당황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는 걸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가서는 신발을 대충 벗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꼰 다음 더우니까 시원한 물 좀 내와봐요. 라면서 시누이를 부려먹었습니다. 시누이가 가져온 물을 마신 다음에는 여기까지 오느라고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제가 허리가 아파서 못 주무르겠어요. 여기 좀 주물러 줄래요? 라고 안마까지 시켰죠. 제가 무슨 일을 시켜도 군말 않고 열심히 하는 시누이. 꼭 무슨 가정부가 하나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속으로는 이를 으득으득 갈고 있겠지만 본인이 돈이 없고 저한테 한 푼이 더 아쉬운 상황이었으니 아무리 성질이 나더라도 저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겠죠. 시누이 집에 가서 거의 무슨 왕처럼 대접을 받는데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시누이한테 5만 원짜리 2장을 휙 던지면서 오늘 갈비찜 먹고 싶으니까 요 앞에서 재료 사서 나 갈비찜 좀 만들어줘요. 남는 돈은 가지고 라면서 정말 치욕스러운 심부름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누이가 만든 갈비찜으로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운 다음에 집에 돌아왔죠. 남편은 제가 시누이한테 어떤 짓을 시키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시누이가 제가 간 뒤에 남편한테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빠 아내 좀 말려보라면서. 하지만 남편도 제가 당한 걸 알고 있고 저한테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눈치만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빤히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착했던지라 저한테는 아무리 거지 같아도 남편의 가족인 이상 미안한 마음이 아주 조금 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제가 그동안 무시당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저에 대한 무시는 물론 저희 부모님에 대한 무시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주면서 부려먹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댁에도 월 200만 원씩 용돈을 줬고 시누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가끔씩 100만 원 정도 주면서 살림에 보태쓰라고 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제가 올 때마다 언제나 상전처럼 저를 모시려고 했죠. 그동안은 시댁에 가면 제가 설거지도 해야 했고 빨래도 해야 하고 거의 시댁에 밀린 집안일을 제가 몰아서 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시댁이 쫄딱 망하고 제가 부자가 되니 그 후부터는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실에 앉아서 TV만 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어머님, 저 사과 좀 깎아주세요. 배고픈데 혹시 해물탕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해물탕 먹고 싶어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 라면서 마치 시누이를 부려먹듯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부려먹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제가 차린 밥상만 얻어먹을 줄 알았던 시부모님이 오로지 저를 위한 밥상을 차려주는데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한평생 그렇게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제 아래에 부리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시골 사람이라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명품 브랜드 옷과 가방을 잔뜩 선물해서는 꼭 그걸 입고 서울에 올라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시댁에서 엄마랑 아빠한테 식사 좀 대접하고 싶대요. 경매로 넘어간 집 때문에 훨씬 더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던 시부모님은 그날 거의 몸종 아닌 몸종이 되어서 비싼 옷으로 도배를 한 저희 부모님 식사를 차려줘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조금 얼떨떨한 모습이었지만 그걸 보고 있는 저는 드디어 부모님에 대한 복수를 했다는 생각에 싱글벙글한 얼굴로 시댁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날 집에 갔는데 그 착한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그 소식을 들었는지 저한테 이 정도면 우리 가족 부려먹는 거 충분하지 않아? 이제 그만 좀 해! 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당한 거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 가족이 저한테 똑같은 짓 당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낸다니. 게다가 지금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제 돈으로 먹고 사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가상화폐 대박이 터져서 부자 되지 않았으면 정말 길거리로 바로 쫓겨나서 피죽도 못 얻어먹고 살았을 사람인데 기껏 당한 것들이 있어도 그래도 결혼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는 하겠답시고 매달 꼬박꼬박 돈을 챙겨준 건 생각도 안 하고. 당신도 내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거 잊었어? 그리고 알잖아. 당신 부모님이랑 당신 동생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제 와서 그것 좀 갚아주겠다는데 당신 가족 건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화가 나?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 땡전 한 푼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내 돈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 조용히 있기나 해야지. 참기 싫으면 이혼해. 나는 당신이랑 헤어져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남편이 짐을 대충 꾸려서 들고는 문을 쾅 닫고 나왔지만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이든 시누이든 시부모님이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준 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리고 딱 며칠 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 앞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주렴. 이혼만은 안 돼. 아마 남편이 저랑 이혼을 한다고 얘기를 한 모양이었고 아직 저한테 돈을 빌려야 하는 시누이와 당장 제가 없으면 먹고 살 길 자체가 요원해지는 시부모님이 애가 탔는지 저희 집까지 와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깨소금 맛이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일부러 밖에서 좀 더 고생하라고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그 상태로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문자로도 남편이 구구절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당신 말대로 당신이 우리 가족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있었는데 왜 내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내가 정말로 당신한테 잘할게. 일단 아직 이혼은 안 했고 하는 꼴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고 해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친정 부모님 집을 지어드리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진짜 속물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릴게요. 돈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다들 명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삼 느낀 게 많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잊고 싶지 않아서 쓰게 되었는데 저만 이렇게 울컥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와 아내는 젊은 시기에 공장에서 만났고 서로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꽤 있다 보니 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금방 가게 되었습니다. 오래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의 느낌은 처음부터 연애하는 내내 계속 좋았기 때문에 꼭 이런 여자랑 결혼해서 일찍 자리를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내는 주변에서 봐도 다들 예쁘다고 할 만큼 수려한 외모였고 저와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주변에서 아쉬워하는 시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만나는 내내 짜증 한 번 낸 적 없고 늘 수더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의욕만 있었지 딱히 능력도 없는 상태였고 그럼에도 저를 믿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아내를 보면 여러모로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도 안 계신 상태였고 중간에 저를 맡아주신 친척 어르신만 계셨기에 도무지 결혼 자금에 대한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번 돈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고작 해야 2천만 원이 좀 되는 돈이었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전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한 남자가 집을 사고 꾸려나가기엔 부족한 돈이었어요. 아내는 본인의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는 것을 보더니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해오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고 이러다 아내를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내의 반응을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요. 저기 수진아, 나 지금 수중에 2천만 원이 전부야. 이걸로 식도 올리고 집도 사고 하면서 결혼을 무작정 진행하기가 어려워. 정말 미안해. 이 말을 꺼내놓고도 아내를 잡고 싶어서 불안했는데 되돌아온 아내의 말은 전혀 상상 밖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미루고 있는 것 같았어.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야? 당신만 나랑 결혼하겠다면 내가 모아둔 돈 함께 보태볼 생각이야. 얼떨떨하게 아내만 쳐다보고 있는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계속해서 아내는 이어갔습니다. 학교 졸업하자마자 모아둔 돈이 있는데 1억이 조금 넘어. 이걸로 우리 시작해보자. 이 짧은 한마디에 저는 눈앞이 별이 와장창 쏟아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어디서 돈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제시하는 게 아내라니.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면서도 이 말까지 놓치게 된다면 정말 아내를 눈앞에서 놔주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망하고 걱정스러우면서도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같이 살면서 내가 어떻게든 당신에게 갚아볼게. 나 꼭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눈을 완전 지그시 감고 애걸복걸 말하는 저에게 아내는 갑자기 뒤를 확 돌아서 보더니 말하더군요. 그런 말 해주길 바랐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갚지 않아도 되고 우리 둘이서 열심히 같이 잘 살아보자. 마치 프로포즈를 제가 해야 하는데 아내에게 받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요. 이후로 우리는 서로 모은 돈을 가지고 집들을 알아보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렇게 식도 올리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다니던 공장으로 일을 하러 다니게 되었고 저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고 가장이 되었으니 좀 더 수입을 늘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은 변변치 않아서 따로 일을 배우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정식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일들을 열심히 알아보았어요. 소개를 받고 조금씩 일을 늘려가던 중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아주 소박한 바람이 이뤄진 것이었지만 어째 결혼을 하고 나니 모든 게 다 원만하게 풀려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도 무척 기뻐해 주었고 제가 본인보다 훨씬 적은 월급으로 이런저런 자격증 따라다니고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 아무런 말 없이 견뎌주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이에 조금씩 직급이 올라가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저를 스카우트해주는 다른 회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더 눈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여가 조금씩 늘어가고 아내와 저 모두 약간의 여유를 누리려던 중 매우 축복 같은 소식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살짝 부담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경사이고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힘들게 시작한 일에 이제 조금만 더 돈을 모아볼까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오래도록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내는 집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냈고 저는 본격적으로 외벌이가 되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더 바쁘게 지내야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때 아내에게 참 미안한 것이 쌍둥이를 품은 몸으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든데 저는 저대로 돈을 벌어야 하니 출장이며 야근이며 너무 바빴어요. 그렇기에 저는 더더욱 시시때때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했고 먹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사가곤 했습니다. 그런 때에도 아내는 늘 자기는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켜주려 했었고요. 그렇게 우리의 아기는 태어나게 되었고 정말 천사같이 사랑스러운 남녀 쌍둥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직장에서 어떻게든 올라가기 위해서 바득바득 일을 갈며 공부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아기들 크는 걸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쉽기도 했지만 외벌이 300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아직 집 대출도 많이 남아있고 아기들 분유값이나 이것저것 되는 것이 버거웠기 때문이에요. 아내도 이런 저의 상태를 알았던지 출산 후 다소 몸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아침을 차려주고 수시로 아기들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오면서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몸은 천근만근 지쳤지만 이렇게 내가 이룬 가정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뿌듯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팽팽했던 고무줄이 늘어지듯 어디선가 한계점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두움이 드리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날이 쉬지 않고 이어지다 보니 점점 몸이 축나는 게 느껴지더군요. 갑자기 빈혈이 심해져서 잠깐 주저앉아 있다가 아무래도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건강이 무척 나쁘다며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한창 어리고 아내도 같이 일할 상황도 안 되는데 외벌이인 제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한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동료의 한마디를 들으니 왠지 귀에 솔깃하더군요. 경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애들 더 크면 돈도 더 많이 들 텐데 말이야. 똑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써야 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 월급쟁이들은 평생 남의 돈 벌어다 주지만 자기 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 경제적으로 자유가 생기더라고. 시간도 생기니 애들 크는 것도 볼 수 있고 말이야. 물론 노력은 많이 해야 될 거야. 얼핏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으면서도 사실 저에게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되더군요. 배운 것 없이 대강 공장에서 기계적인 일만 하던 제가 아내를 만나고 책임감을 갖고 분발해서 그 회사까지 다니게 된 것은 가히 대단한 성장이기도 했어요. 적어도 제 자신에게 있어선 어느 정도 눈부신 성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감을 갖고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주변에 상담도 구하고 이런 부분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어요. 한창 바쁘게 일해야 될 때에 사업을 갑자기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아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반대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야지. 아내는 그저 완전히 저의 모든 것을 지지해주겠다는 반응이라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벅차오르더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쩌면 대리운전을 뛰던 때보다 훨씬 더 갈급하게 사업을 트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한창 해외여행이 붐이고 옆 동네를 가듯 누구나 계획을 하던 때라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둘러보게 되었고 그 틈새 시장에 합류해서 저도 어렵게 인터넷 쇼핑몰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를 전 직장 동료의 동생이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여기저기 거래처들도 연결하고 정말 바쁘게 움직이면서 얼른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이렇게 쉬지 않고 뛰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힘써 심혈을 기울였던 것들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수입이라는 것을 보던 차에 반응이 좋아지는 것 같아 좀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에서 제가 자체적으로 수입이 생기도록 기다렸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되는 부분인데 이때 대출을 받지 말았어야 했어요. 무리해서 빚을 늘려 더 확장시키던 와중에 갑자기 어디서 비구름이 슬슬 몰려오더니 천둥번개가 쩌렁쩌렁하게 치듯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하필이면 제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시기에 꼭 그런 흐름과 제가 마주했어야만 했던 걸까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 관련 직종에 있는 분들도 다들 절망적이겠지만 하필 해외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뇨. 그렇게 순풍에 돛단 듯 쉽게 이어지던 흐름도 아니었지만 겨우 조금 숨구멍을 트려던 차에 거기에 흙을 쏟아붓는 격이었습니다.
거래처들이 저마다 살겠다고 하나씩 발을 빼기 시작하고 저는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마냥 막대한 손실이 나는 것을 손도 써보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해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사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질끈 눈을 감기도 하고 이 현실에서 나가고 싶어서 홧김에 노트북을 덮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 코로나가 무섭게 휘몰고 간 지 채 몇 달도 안 돼요. 저는 순식간에 적지 않은 빚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차라리 그 돈들을 아내나 아기들에게 마음껏 써보게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중 100분의 1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비참함과 죄책감에 억눌려 견딜 수가 없었고 여지껏 겪어보지 못했던 심한 우울감에 눌려서 한동안 좌절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술만 마시면서 작은 방에서 몸을 구부린 채로 종일 울기만 했어요. 당시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어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었으나 초반에 기관을 다니면서 자주 아프기도 했기 때문에 손이 꽤 많이 갔어요. 저도 낮에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소아과를 데려가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기들 기관도 맘대로 보내지 못하다 보니 종일 집에 같이 있기도 했는데요. 모든 상황이 다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워 홀로 나가서 술을 마시고 한강에서 떠돌다 들어오기도 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못해 아내는 몇 번이나 장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했어요. 저는 면목이 없어서 처가댁에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지냈어요. 이런 저를 아내는 그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타박하지 않았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한 번은 원망할 법도 한데 매일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주고 술은 마셔도 속은 상하면 안 된다며 매번 도시락을 정성껏 싸서 따끈한 밥을 먹이려고 애썼어요. 그러던 중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아내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오가더군요. 두어 달 가까이 방황을 하다가 결국 아내 품에 안겨 울면서 저는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내 앞으로 온 빚인데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이룬 가정인데 어쩔 수 없지 않겠나요? 나만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난 쌍둥이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인 아내를 생각하면 이대로 음험한 바닷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시 찾아보기로 했어요. 일용직 시장은 코로나로 사람들이 몸을 사리는 와중에도 저처럼 실직자들이나 개인 사업이 망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새벽부터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마치 여기는 코로나가 없는 것 마냥 다들 삶이 절실하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다들 사정은 달라도 저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 웬만한 각오로는 안 될 테고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일거리들은 제한이 되어 있고 일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넘쳐나니 경쟁률도 상당했고 다들 날카로웠지만 그래도 저는 일을 몇 가지 잡아내서 꾸준히 다녔고 그만두었던 대리운전도 다시 연결해서 가리지 않고 하게 되었어요. 몸이 나만하질 않았으나 열심히 뒤에서 지지해주는 아내도 있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빚을 상환하고 생활비를 보탤 순 있게 되었으니 조금은 살 것 같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앞에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왜 한 가지가 안정이 되려고 하면 다른 것이 고개를 드는 건지, 그리고 하필이면 내가 제일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상상도 못 해봤던 최악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저의 모든 희망이자 빛인 아내가 어느 날인가부터 조금 이상해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제 아내는 한 번도 저를 이런 부분으로 신경 쓰게 한 적이 없고 언제나 저를 지지해주던 천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묘하게 행방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무척 많이 와서 제가 일용직 일을 중간에 그만해야 했고 갑자기 뭔가 메꿀 수도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린이집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보내던 때라서 당연히 그날도 애기들은 어린이집을 갔고 아내는 당연히 집에 있을 터인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없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 몸이 안 좋아서 다시 오전 중에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아내가 그 시간에 집에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만나러 갔겠거니 했는데 좀 자고 일어나니까 아내가 돌아왔더군요. 당신 어디 갔었어? 언제 왔어? 나 진주네 잠깐 다녀왔어. 당신도 알잖아, 조리원 때 친구. 별 생각 없이 돌아서려던 차에 저 진주라는 친구가 둘째를 임신해서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간다던 게 생각이 났어요. 아주 간절히 원하다가 생겼다고 들었고 지나가다 얼핏 들었지만 기억은 나더라고요. 진주 씨 친정으로 들어간 거 아니었어? 친정? 잠깐 짐 가지러 왔나 봐. 짐? 이사 간다고 한 지 꽤 됐잖아. 무슨 짐이 아직도 있어? 평범한 대화 같은데 아내는 왠지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고 답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의문점만 남기는 상황으로 말이 돌더군요. 이해가 좀 안 갔지만 저도 피곤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잤어요. 그런데 이후로 점점 확진자 숫자도 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일용직도 불안해지고 대리운전 비율도 늘리기가 힘든 상황이라 저는 오전에 다시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게 될 때가 있었어요. 허나 그때마다 집에 아내가 없는 것이었어요. 어린이집에 못 보내겠다더니 아이들도 없고 아내도 안 보이더군요. 이상해서 전화를 했는데 아내 반응은 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뭐? 당신 왜 벌써 왔어? 일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 애들은? 애들 엄마네 잠깐 맡겼어. 당신도 장모님 댁이야? 내가 애들 데리러 갈게. 그랬더니 아내가 크게 당황하면서 막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야. 내가 이따 데리고 들어갈게. 나 잠깐 나와 있어. 어딘데? 아내는 도통 시원하게 말을 못하고 자꾸 떠듬떠듬 헤매더군요. 얼마 안 되어 아내가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이날의 반응이 좀 황당하던 차에 아내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한참을 뚫어져라 보았어요. 평소 맨 얼굴에 옷도 헐렁한 옷들만 입고 있던 아내가 화장을 제대로 하고 완연한 외출복 차림을 하고 있더군요. 아무래도 저런 상태로 장모님 댁에 갈 리는 없는데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애들은 분명히 처가댁에 있다 온 게 맞긴 했지만 아내는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수년간 살아오면서 늘상 수수한 모습을 하고 있던 아내가 저렇게 공들여 꾸민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요 얼마간의 일도 좀 시원스럽지 않았는데 좀 이상하다 싶어 다시 묻게 되었어요. 오늘 당신 어디 다른 곳 갔었어? 애들 맡겨두고? 아내는 본인이 봐도 너무 다른 차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결국 말을 하는데 그조차도 썩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혼자 잠깐 바람 쐬고 왔어. 좀 머리가 복잡해서. 제가 아는 아내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늘상 어디를 가도 저나 장모님과 꼭 함께 다니려고 했고 결혼 후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하고 싶지는 않으나 너무 낯선 아내의 모습을 보니 무엇 하나 제대로 뜻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밤은 왠지 잠이 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혹시 몰라서 현장에 갔다가 서둘러 빨리 들어와 보니 역시나 아내는 없었어요. 계속 고심하던 중 저는 한심하게도 그 다음 날 아내의 뒤를 밟게 되었어요. 이런 짓을 하는 한심한 모습만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모로 지치고 힘들던 중 아내에 관해 개운치 않은 의심까지 하게 되니 진짜 살고 싶지 않더군요. 어찌되었건 그날 일을 나간 척하고 아내를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밖에서 몰래 살펴보니 주변을 둘러보며 나오는 아내의 모습 자체가 뭔가 떳떳해 보이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이대로 따라가서 정말 내가 뭔가를 보는 게 맞는 걸까? 만약 본다면 나는 맨정신에 살 수 있을까? 등을 생각하니 이쯤 그만둘까도 싶더군요.
그러나 이미 일은 저질러져 버렸고 뭐에 홀린 듯 저는 따라가고 있었어요. 화장을 완전히 제대로 하고 차려입은 아내는 그대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대체 어딜 가길래 저러고 가는지 숨이 갑갑해졌습니다. 조금씩 뛰어서 쫓아가던 중 이 이상 자전거 속도가 붙으면 못 따라갈 것 같아서 포기하려는데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내가 따라오는 걸 눈치챈 줄 알고 얼마나 식은땀이 흐르던지. 가뜩이나 마스크를 써서 속이 답답한데 억지로 숨을 들이삼키고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멈춘 곳은 어느 식당 앞이었어요. 저도 오가면서 봤던 식당인데 그리로 들어가더니 하얀 포장봉지를 들고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주인분이 따라 나와서 아내에게 뭔가를 말하고 아내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 상황이 다소 벙벙하게 느껴져서 차마 따라가지는 못하고 멍하니 있는데 좀 지나서 아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또 가게에 들어가서 하얀 봉지를 들고 나오더니 같은 행동을 반복하더군요. 1시간 안 되는 틈 사이 건너편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는 그제서야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아내는 이 가게에서 오전 시간 내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머릿속에서 퍼즐이 끼워지자마자 바닥에 저는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전거를 세우는 아내를 보고 소리를 쳤어요.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아내는 저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잠깐 굳더니 이내 빠르게 뛰어오더군요. 막상 아내 얼굴을 보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소리 죽여 울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제어가 되지 않아 크게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쳐다보며 웅성거리고 아내도 너무 당황했는지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더군요. 당신 왜 말 안 했어? 그게 여보, 말하면 당신 속상해할까봐. 봐봐, 지금도 이러잖아. 도대체 아내는 왜 저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지. 조금이라도 화장을 하면 다른 남자들이 훔쳐볼까 불안할 정도로 예쁜 얼굴에 마음도 착한 이런 여자가 나 때문에 애 둘을 낳고 홀로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비밀로 하고 있었다니요. 아내를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키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하기 그지없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또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끌어안고 한참을 달래는 게 아니겠어요? 나 일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당신 끝까지 모르게 할 생각이었는데 결국 틀렸네. 듣자 하니 최근에 화장을 하고 제대로 차려입은 것도 너무 허술하게 하고 다니면서 일을 하기에는 눈치가 보여 본인도 나름 신경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애 낳고 나도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 오랜만에 직업이 생긴 거라 제대로 일하고 싶더라고. 남들은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뭔 화장을 하고 신경을 쓰냐고 하겠지만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더 서글퍼져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아내는 꼭 저를 돕는 것만이 아닌 나름의 성취감도 느끼고 있으니 그저 응원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녁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횟감들을 샀고 한잔하면서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와 만나 고생만 하며 살아온 아내를 어쩌면 좋을까요? 똑같은 말을 하며 연신 우는 저에게 아내 역시 똑같은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요. 언제쯤 아내에게 저 역시 은혜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꼭 이 힘든 터널을 지나 아내에게 멋진 남편이자 쌍둥이들의 멋진 아빠로 자리 잡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힘들어도 가족의 지지가 있으니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하게 됩니다. 모두들 크고 작은 타격을 겪으며 살아가고 계실 텐데 이 터널이 너무 길지 않기를 바라며 응원할 뿐입니다.